안녕하세요. 상보성과 국소성에 대해 이야기할 사회학과 정나랑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인물은 왼쪽이 닐스 보어, 오른쪽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두 천재들은 1927년 10월 29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라며 양자역학의 확률성을 비꼬았고, 이에 보어는 아인슈타인 선생님,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화답했습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상보성과 국소성의 팽팽한 대립의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00년대 벨기에의 기업가 어니스트 솔베이가 물리학과 화학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의 국제회의를 후원합니다. 1911년부터 30년까지 열린 솔베이 회의는 20세기 물리학의 발전 과정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중 1927년 전자와 광자를 주제로 한 5차 솔베이 회의는 전설로 남습니다. 회의의 주인공은 단연 아인슈타인과 보어였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입자의 위치가 측정되어 정해졌을 때 측정 직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보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아무 곳에 있지 않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측정을 함으로써 그 입자가 특정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솔베이 회의에서 보어가 주장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여질 때쯤 당시 물리학계 최고권이자 닐스 보어는 소위 코펜하겐 해석의 기본이 되는 상보성 원리를 주장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결과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현미경으로 전자를 관측하는 사고 실험을 합니다. 네, 이게 현미경의 빛이고요. 현미경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짧으면 전자의 위치는 잘 관찰할 수 있지만 빛에 이렇게 부딪힌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전자의 운동량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반해서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렇게 파장이 길면 해상도가 낮아서 전자의 위치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에 반해서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물체가 움직인 시간과 그동안 방출된 에너지는 동시에 알 수 없습니다. 즉 시간과 에너지는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미시세계 근본 원리라서 관측 장비 과학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지더라도 위치와 운동량을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보어는 물리량이 측정 과정과의 상호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원자계의 상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어떤 확률값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미시세계에서는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 상태를 중첩 상태라고 하는데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은 관측을 하면 미시세계의 중첩 상태는 깨지고 거시세계의 확정된 상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보어의 주장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보성 원리와 불확정성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닌 그 사건 자체를 기술할 수 있는 이론을 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굳은 믿음에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적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불확정성 원리와 코펜하겐 해석의 모순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930년 6차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바로 광자상자 사고 실험입니다. 그림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핵심만 설명하자면 모른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상자 속 시계에 따르면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완벽해 보이는 이 실험은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어긋나는 실험이었고 또 다시 한번 상보성 이론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고 보어가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명쾌하게 그 유명한 EPR 역설을 발표합니다. EPR 역설은 국소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국소성은 충분히 멀리 떨어진 두 물체는 곧바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완전성과 실제성을 비판합니다. 첫 번째로 코펜하겐 해석은 현실을 예측도 설명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아직 미세계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건 우리가 이론과 수식, 규칙을 찾아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은 불완전하고 양자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숨은 변수가 존재한다.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숨은 변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 얽힘을 예시로 비판을 합니다. 여기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두 공이 있습니다. 이 양자공은 하나가 파란색이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빨강색 공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자 얽힘을 쉽게 설명한 예시입니다. 이 양자공을 박스 안에 넣고 각각 하나는 지구, 그리고 하나는 아주 먼 우주 속에 둔다고 해봅시다. 따라서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박스를 열어서 통 속 양자공이 빨강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주에 있는 관찰자는 박스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즉시 상자 속 양자공이 파란색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광속보다 빠른 원격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건 세상에 없는데 나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틀릴 수가 없으니 양자역학은 틀린 것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비판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읽은 보어는 또다시 EPR 역설은 완전하지 못하다며 반박합니다. 아인슈타인은 EPR 역설에서 입자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물리적 실제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보어는 이 EPR 역설이 말하는 물리적 실제성의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물리량을 알 수 없고 측정하지 않으면 실제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실제성을 구성하는 것 중 하나가 측정 행위인데 EPR 역설은 측정과 물리적 실제성을 아예 별개로 보기 때문에 EPR 역설은 아예 논증 자체가 의미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반박.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제가 둘 중 어느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말 이후로도 많은 연구와 실험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벨의 부등식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양자역학의 이런 현상들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멀리 있는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매개하는 중력파가 있어야 하고 이 중력파는 광속이라고 중력파의 존재를 예견하였는데 5년 전 2016년 중력파 검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또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팽팽한 다툼이지만 저는 아인슈타인의 국소성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평생 동안 이 우주는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연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저 스스로 우주에 대한 특별한 신념은 없지만 그래도 왠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성은 또 그리고 이 행성이 몸담고 있는 우주는 좀 간결하고 완전한 그런 세계일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인류의 지식이 축적되어서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우주는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